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증여세 상담 사례를 기초부터 고급까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공부하셔서 많은 세금을 줄여나가는데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무상이전이죠. 무상이전. 대가 없이 공짜로 받았다, 이런 얘기죠.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은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대가성이 있었다, 유상이전이다, 그건 매매가 되는 거죠. 매매. 그러니까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다. 이때 재산을 주는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까? 증여자고, 또 받는 사람은 수중자가 되겠죠. 그러면 증여세는 누가 납부할까요? 증여세 납세 의무는 누굽니까? 수중자가 세금 내는 겁니다. 수중자. 그런데 수중자가 받은 사람이 주소라든가 거소지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수중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 과세관청이 수중자한테 증여세 받기가 곤란하다. 또 수중자가 국내 주소가 없다, 해외에 있다, 비거주자다. 그렇게 되면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증여자 같이 내라. 그래서 수중자와 증여자는 뭐가 된다?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증여세를 낼까요? 현금이죠, 현금. 아니면 뭐 주식을 줄 수도 있고요. 귀금속, 금을 줄 수도 있어요. 귀금속을 줄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줄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다면 수중자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금전으로 환가,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말고도요, 증여자와 수중자 간에 특수관계인인데 10억짜리 부동산을 6억에 팔았다. 저가양도했어요. 저가양도. 싸게 팔았어요. 남한테 싸게 팔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팔겠지만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이해관계인에게 싸게 팔았어요. 그러면 싸게 판 것도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남의 건물에다가 집세도 안 내고, 만약에 아버지의 건물에서 아들이 집세도 안 내고 사용한다, 이거 무상으로 대가 없이 공짜로 사용한다,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런 것들도 다 뭘로 본다는 거예요?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이제 갈수록 증여로 보는 경우도 다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싸게 파는 것도 증여구나, 타인의 부동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구나,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없는 비과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소득이 없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생활비를 주었다. 또 교육비를 주었다. 소득이 없는 아들이 해외 유학 가는데 유학비를 지원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증여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비를 줬다. 또 아버지가 입원했는데 아들이 또 줄 수도 있잖아요. 병원비를 주었다. 또 뭐 축하금을 주었다. 또 뭐 명절에 받는 용돈 같은 거. 그러나 용돈 준다고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1억을 줬다,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뭐 축의금, 이런 것들은 증여세 비과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취직을 했어요. 대기업에, 또 공무원에 합격해가지고 취직했는데 취직 기념으로 자동차를 주었다, 선물했다. 이런 건 증여가 되겠죠.
또 자녀가 혼인하는데 전세자금이나 또 주택을 마련하는데 보태 주었다면 당연히 이건 증여가 되는 겁니다. 아들 스스로가 부동산 산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부동산을 샀으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신혼집 마련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증여받는 수중자가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면 돼요.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해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인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또는 부인이 남편에게 주는 경우는 배우자는 얼마 공제 줍니까? 10년 통산입니다. 10년 통산에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6억 원까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계 비속입니다. 아버지가 직계 비속, 자녀들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는데 성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얼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직계 존속입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주는 것도 얼마입니까? 역시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아들이 또 부모한테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6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이거는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6촌 이내 혈족은 아버지 쪽이 되겠고요. 4촌 이내 인척은 어머니 쪽인데 이런 형제 자매끼리는 친족 간에는 1,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이 동생한테 주었다.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되겠죠. 동생이 형한테 주었다. 또 사촌 형이 동생한테 주었다.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활용하는 게 평상시에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한 살 때 태어났습니다. 한 살 때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성년자니까. 그리고 신고하는 거지요.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2,200만 원 줬다. 한 살 때.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 공제하니까 증여세 과표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의 과표가 1억까지는 10%니까 세금 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20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무서에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액 공제입니다. 신고세액 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에 3%면 얼마입니까? 6천 원인가요? 그러면 19만 4천 원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살 때 부모가 자녀에게 2,200만 원 주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 빼고 세금 19만 4천 원 내면 그 근거 자료가 세무서의 국세청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또 11살 때 2천만 원 주는 거죠. 또 2천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2,200을 주면 또 세금 조금 내겠죠. 2,500을 줬다. 그러면 2천만 원 빼니까 500만 원에 10%면 50만 원이 되겠죠. 또 이제 10년 후 21살 때는 성년이니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5천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또 5,500만 원 줘요. 5천만 원 공제하니까 500만 원에 10%면 50만 원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 겁니다. 과세관청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또 31살 때입니다. 31살 때 5천만 원. 5천이 됐든 6천이 됐든 증여하고 또 신고하고 세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31살 때까지 증여한 돈이 1억 4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주식에 투자했다면 또 이것이 5배 오를 수도 있고 10배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일 때 이렇게 1억 4천까지는 증여세 없이도 적은 부담하고도 이 자녀가
나름대로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죠.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증여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롭게 한다면 자녀가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올해 신설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건데요. 뭐냐면 증여산 공제인데요. 혼인, 출산, 증여산 공제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2024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신설됐는데요. 자녀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혼인신고일 전후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일이 이날이라면 혼인신고 전 2년, 혼인신고 2년. 그럼 합치면 몇 년입니까? 4년이 되겠죠. 2년, 2년이니까 4년인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전후 2년 이내니까 이렇게 해서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녀총각이 결혼했는데 아들 집에서 1억, 딸 집에서 1억이면 2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증여재산 공제는 5천이잖아요. 5천에다가 혼인하면서 1억이니까 양가에서 1억 5천씩 준다면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올해부터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인도 장려하고 출산도,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혼인도 줄고 출생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이렇다면 양가 부모가 1억씩이니까 2억까지 줄 수 있고 또 각자 성인이니까 5천만 원까지 증여하니까 각각 양쪽 집에서 1억 5천이니까 3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또 자녀가 출생했다. 그러면 출생일, 아이를 낳았어요. 아니면 입양했다. 그러면 입양신고일입니다.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이거는 2년 이내입니다. 출생을 했다. 그래도 역시 1억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남자 쪽에서도 1억, 신랑 쪽에서도 1억, 신부 쪽에서도 1억씩 각각 증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올해 신설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여세 과표가요.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 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 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과세 최저한이라고 합니다. 과세 최저한이다. 과세 최저한.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줬다. 2천만 원에다가 만약에 40만 원 줬다. 합쳐서 2,040만 원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2,040만 원 줬다. 증여산 공제 얼마입니까?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이죠. 그러면 증여세 과표가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죠. 과표가 50만 원 미만이죠.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이죠. 수종자는 증여계약이 있는 달의 말일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40만 원이니까 신고하고도 증여세가 1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걸 5글자로 과세 최저한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증여세 사례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증여세 사례를 자세하게 폭넓게 아주 기초부터 깊은 내용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불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유익합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증여세 상담 사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해 보니까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꼭 신고를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재산이죠. 증여재산이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증여재산이 5천만 원이라 가정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증여재산 공제가 성인일 때는 5천만 원입니다. 10년 통산해서요.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니까 빼니까 얼마입니까? 0이 나오잖아요. 즉 증여세 과표가 0입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이 0이니까 바로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텍스가 제로입니다. 텍스 제로. 그렇죠? 텍스가 없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6천만 원을 줬다. 그렇다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니까 증여세 과표는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증여세 과표가 1,000만 원이면 과표가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과표가 1억 원까지는 10%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 100만 원이 증여세를 납부할 세금입니다. 그런데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에 3%면 얼마입니까? 3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고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증여를 5천만 원 했는데 증여재산 공제가 10년 통산 5천만 원인데요. 비거주자. 아버지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인데요. 아들이 비거주자입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비거주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되겠죠. 주소나 거소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여를 받았을 때 과연 증여세 과표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0인데 꼭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좋으냐? 신고하지 않은 게 좋은 거냐? 여러분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불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증여 시의 취득 시기는 증여계약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증여계약서 작성하는 거예요.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시군구에 가서 검인계약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등기 원인은 증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증여시는 증여계약일, 즉 증여를 받는 날입니다. 증여계약일이 증여를 받는 날이죠. 이렇게 증여를 받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여를 받는 날이 1월 5일이다. 그러면 증여를 받는 날의 말일부터, 말일이니까 언제입니까? 1월 31일부터니까 3개월 이내니까 2월 말, 3월 말, 4월 30일까지가 신고기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1월 28일 날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역시 1월 28일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부터 역시 3개월 이내니까 4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4월 말까지 증여세도 신고하고요. 또 증여를 받는 경우도 역시 취득세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원래 순수한 취득세는 1000분의 35입니다. 3.5%. 그러나 취득세를 낼 때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해가지고요. 총 취득세는 4%를 내야 됩니다. 1000분의 40이 되겠죠. 원래 순수한 취득세는 1000분의 35, 3.5%가 되는데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니까 전체 취득세는 4%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4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뭐가 붙느냐?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신고세액공제입니다.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세금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증여재산이 3천만 원인데 공제금액이 5천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3천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이니까 증여재산이 더 적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신고 안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느냐? 그 수종자가 훗날 어떠한 재산을 취득했을 때 재산을 취득했다. 또 수종자가 채무를 변제했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러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버지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산을 늘려가지고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 재산을 취득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뭐 한 거예요?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금의 원천, 그 아들이 부동산을 사는데 자금이 어디 생겼느냐? 자금의 원천, 어디서 자금이 생겼느냐? 이것을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세관청이 인정해 준다. 결과적으로 증여세가 납부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유리하다. 또한 여러분, 증여받은 재산을 만약에 양도했다. 양도했을 때 여러분이 세무서에 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한 금액, 얼마에 증여받았다.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했다면 신고한 금액이 바로 뭡니까?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내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가액이 바로 취득가액이 돼가지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게 되면 이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신고할 때 그 금액이 취득가액인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증여받은 수증자는요 바로 팔면 안 됩니다. 10년이 지나고 팔아야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했는데 아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만에 5년 만에 팔았다. 그렇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야 되는데 취득가액은 아들이 증여받은 그 금액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최초의 증여자가 옛날에 저게 사왔던 금액, 그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바로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이 지난 후에 팔아야만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부모가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그 돈으로 주식을 사도 되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 당연히 살 수도 있겠죠. 세금만 낸다면요. 그렇죠? 자, 아버지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런데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증여재산 공제 2천인데 꼭 2천만 원만 꼭 줘야 됩니까? 좀 더 주고도 세금을 내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2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증권회사에 갔어요. 증권회사에 가가지고 예금주는 아들 이름으로 해서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네, 증권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 주식을 살라고요. 아들 앞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미성년자니까 그 주식을 사고 파는 내용은 잘 모르니까 당연히 이제 아버지가 대신 사줬겠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성년자가 뭐 했습니까?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 누가 한 거냐? 미성년자가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버지가 대신 주식을 샀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이렇게 증여를 해가지고 뭐 생활비를 주고 용돈을 주고 학원비를 주고 교육비를 줬는데 그 아들이 아껴 써가지고요 주식을 샀다, 부동산을 샀다, 은행에 예금했다. 이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증여해가지고 아들이 주식을 샀다. 그런데 아들 이름으로 산 거지요. 왜? 아들 이름으로 지금 증권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아들 이름으로 샀어요. 아버지가 대신 사줬겠죠. 그렇다면 이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보다는 좀 더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500만 원을 줬다. 증여재산이.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앞으로 이 아들 증권 계좌 앞으로 이체했을 겁니다. 그쵸? 송금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증거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버지 구좌에서 아들 앞으로 통장으로 이체를 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2,500만 원을 이체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가 딱 10년 동안 한 번 2천만 원 공제받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과표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그럼 몇 프로입니까? 10%.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그러면 이때 미성년자인 아들이 수중자입니다. 수중자가 50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되는데 아들이 돈이 없어요. 이때 아버지가 다시 이 증여세 50만 원을 내주는 것도 또 증여로 보는 겁니다. 또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들은 증여세를 50만 원에 대해서 또 내야 됩니다. 그러면 5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10%면 5만 원이죠. 이제 그러면은 다음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것도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성년자가 50만 원을 증여세를 냈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세무서에. 그렇다면 훗날 이 미성년자가 지금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누가 투자한 겁니까? 아버지가 투자해서 아버지가 의사결정할 거예요. 아들 앞으로 계좌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2,5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또 투자 수익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것도 증여로 보는 겁니다. 다시요. 2,500만 원 줄 때도 증여고 2,5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낸 거를 아들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대신 내준 것도 증여고 아버지가 아들 앞으로 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이 생겼다. 만약에 수익이 1,000만 원 발생했다. 이것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이득이 생긴 것도 증여로 봐가지고 또 아들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건 이유가 뭐냐? 아들이 번 게 아니죠.
아버지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투자했어요. 그렇다면 아들은 아버지가 주식을 투자해서 1,000만 원 번 거를 대가 없이 그냥 아버지가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그 1,000만 원만큼 자산을 무상으로 이익이 생긴 겁니다. 무상으로 이익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걸 또 공부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연대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러니까 수중자가 과세관청은 수중자로부터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 미성년자가 능력이 없잖아요. 세금을 낼 수 없으니까 증여자가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이 증여자와 수중자는 뭐냐?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성년자가 만약에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주소가 없다면 당연히 2,000만 원 공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수중자가 내야 되는데 증여자가 대신 내줬다. 역시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대신 내준 것도 증여로 본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아버지의 기여도를 인정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2,000만 원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2,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도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가 없다 하더라도 증여했다고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2,000만 원 증여했다. 10년 통산이니까 나중에 또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 공제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하는데 혼인과 출산에 의한 증여산 공제는 오로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현금 가능하다. 부동산도 가능하다. 주식도 가능하다.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증여세 상담 사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혼인하거나 또 자녀들이 출산했을 때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할 때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전 2년, 후 2년, 그러니까 4년이 되겠네요. 4년 이내에 혼인하는 아들에게 1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 처녀집에도 마찬가지죠. 처가댁에서 장인 장모가 딸 시집 가는데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이내에 1억까지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부모가 성인인 아들한테는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지요. 그런데 한 번도 준 사실이 없다면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억 5천, 처가에서 1억 5천이면 3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혼인하거나 또 출산하는 경우 됩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까지 줄 수 있고 또 처가에서 장인 장모가 시집간 딸에게 1억까지도 줄 수 있는데 꼭 현금만 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으로도 증여할 수 있고요. 주식으로도 얼마든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이라든가 이런 출산 증여재산 공제할 때 안 되는 재산도 있는데 된다고 생각하는 건 현금, 부동산, 주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증여자입니다.
아들이 수중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혼인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신혼집을 아버지가 증했어요. 뭘로? 부동산으로 증했다. 신혼집을 증했어요. 바로 이렇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5천 추가 공제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1억 5천이죠. 원래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원래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증여재산 공제가 10년 통산해서 얼마입니까? 5천이 되고요. 그리고 혼인 출산입니다. 혼인 및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가 딱 한 번입니다. 얼마? 1억 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1억 5천만 원까지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다. 그러나 1억 5천만 원 더 주면 1억 5천만 원 빼고 나머지 증여세 얼마 안 되니까 뭐 2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인이라든가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가능하다, 주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줄 수가 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아들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친정 아버지가 출가한 딸에게도 역시 1억 5천까지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이 있습니다. 적용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은 안 된다. 그러니까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한 게 뭐냐? 현금 가능하지요? 주식도 가능합니다. 부동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7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입니다. 보험을 이용해서 증여를 한다. 이건 안 됩니다.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가 양도, 싸게 양도한다. 고가 양도에 따른 얻은 이익도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빚진 것을 아버지가 채무를 대신 변제했습니다. 아들이 빚지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대신 채무를 변제해주는 그런 이익, 이런 것들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해서 얻어지는 이익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무이자로 빌리는 겁니다. 원래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빌려주게 되면 아들은 아버지한테 적정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적정 이자율이 연 4.6%입니다. 원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들은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오고 아들이 이자를 주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적정 이자율보다 아주 싸게 저리로 돈을 빌려왔다. 이런 것들은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들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서 얻은 이익,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고요. 등기 등록한 명의자가 따로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도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혼인하는데 출산을 했다. 또는 출산뿐만 아니라 아이를 입양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하는데 혼인과 출산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는 오로지 3가지만 기억하세요. 현금 가능하다. 부동산도 가능하다. 주식도 가능하다.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 금괴를 줬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귀금속을 줬다. 이것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주었다, 현금을 주었다, 부동산을 주었다, 그 아들이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받아가지고 또 장인 장모한테 현금을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사용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했다, 가능합니다. 예, 주식을 취득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여도 혼인, 출산, 증여재산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에게 혼인이나 출산하는데 증여재산 공제가 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런 건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뭘 줘도, 현금을 주든 주식을 주든 부동산을 주든 그 아들이 전세보증금을 사용하든 주택을 사용하든 어디에 사용했는가, 이런 거는 따지지 않겠다. 즉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시댁이든 처갓집이든 각각 1억 원씩 공제해준다. 그러나 원래 증여재산 공제 한도 5천만 원까지 합치면 양가에서 각각 1억 5천, 합치면 최고 3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그러나 3억을 초과해서 증여했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양가에서 1억 5천 이상씩 줬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겠죠. 증여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한 후 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붙고요.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신고세 공제 3%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혼인, 출산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평생입니다. 평생 합쳐서 1억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초혼이 됐든 재혼이 됐든 아이가 출생했을 때는 첫째 아이가 됐든 둘째 아이가 됐든 셋째 아이가 됐든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토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증여세 상담 사례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혼인하거나 또 자녀들이 출산하는 경우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죠. 그런데 결혼을 초혼만 하느냐,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첫째 아이만 적용이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인데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초혼이 됐든 재혼이 됐든 가능합니다. 첫째 아이뿐만 아니라 둘째 아이, 셋째 아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녀가 혼인했다 그러면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에서 전후 2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전후 4년 안에는 1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출산을 했다 그러면 출생일 아니면 입양했다,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는 것은 공제가 안 됩니다. 출산일, 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을 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을 때 첫째 아이만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출생 순서하고 무관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는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미혼자가 혼인 안 했습니다.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그래도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입양, 자녀를 입양했다. 입양 신고일로부터도 역시 2년 이내에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혼인이 되었던 출산이 되었던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각각이 아닙니다. 혼인할 때 1억, 출산할 때 1억이 아니라 혼인이 되었던 출산이 되었던 합쳐서 평생 1억입니다. 평생 1억.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한테 줄 때는 성년한테 줄 때는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죠. 이거는 10년 통산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10년마다 5천만 원씩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5천만 원씩 공제가 가능하지만 혼인, 출산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평생입니다. 평생 합쳐서 1억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초혼이 됐든 재혼이 됐든 아이가 출생했을 때는 첫째 아이가 됐든 둘째 아이가 됐든 셋째 아이가 됐든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토탈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례입니다. 혼인할 때는 공제 안 받았습니다. 출산할 때 첫째 아이 출산할 때 1억을 받지 않고 7천만 원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면 미공제는 3천이죠. 그러면 둘째 아이 날 때 추가로 3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혼인했을 때 초혼입니다. 초혼할 때 1억을 받지 않고 초혼할 때 부모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제금액이 7천이죠? 그러면 3천만 원 못 받은 것은 만약에 이혼하고 재혼했다면 재혼할 당시에 3천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만약에 혼인할 때 초혼입니다. 초혼 때 7천만 원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공제 못 받은 것을 아이를 출생했다. 그러면 출생신고일로부터 당연히 3천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초혼할 때도 공제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날 때도 공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혼하면서 1억을 공제받았습니다. 재혼하면서 1억을 공제받았다면 이때 출생할 때 공제가 안 됩니다. 왜? 재혼할 때 1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공제가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혼할 때도 공제 못 받고 재혼할 때도 공제 못 받고 첫째 아이 날 때도 공제를 못 받았다. 그런데 둘째 아이 나면서 2024년 그 전에는 첫째 아이를 낳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1억을 공제받았다.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아니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 아이를 낳았다. 그렇다면 역시 1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혼인이 되었던 출생이 되었던 입양이 되었던 총괄적으로 합쳐서 전체 1억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초혼일 때 7천만 원 받았다. 재혼할 때 3천만 원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재혼이 아니고 초혼할 때 7천만 원 받았는데 3천만 원 못 받은 것은 첫째 아이 날 때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혼인이 됐든 출산이 됐든 합쳐서 평생 1억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혼인, 출산, 증여산 공제 받는 거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증여세 상담 사례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일반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배웠죠?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배우자 공제가 10년 통산에서 6억 원까지 공제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직계 존속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거 10년 통산 5천만 원까지는 공제받습니다. 증여자산 공제 5천이죠. 그러나 미성년자가 증여받을 때는 10년 통산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족 간 공제입니다. 친족 공제. 6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은 친인척은 1,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10년 통산이죠.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역시 1,000만 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일반 증여자산 공제 한도인데요. 보시죠.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습니다. 남편이 증여했어요. 부동산을 부인에게. 그러면 10년 통산 배우자 공제 6억 원 공제 받으니까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인이 남편한테 증여해도 공제 가능할까요? 예,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증여세는요, 증여자별, 수중자별, 증여자가 누구냐, 수중자가 누구냐, 증여자별, 수중자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부모한테 주는 경우도 역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자,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했다, 6억. 부인이 남편한테 증여했다, 각각 6억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례입니다. 여기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 1, 자녀 2, 자녀 3 있습니다. 자녀가 삼형제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줄 때 아버지는 증여자가 되겠고요. 자녀들은 수중자가 되겠죠. 수중자가 되는데 수중자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들에게 각각 증여했을 때 각각 얼마입니까? 5천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중자별로 하니까 각각 5천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자, 남편이 부인한테 주어도 6억 공제 받고 부인이 남편한테 주어도 각각 6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각각 자녀가 하나입니다. 자녀가 하나인데 아버지도 자녀한테 5천만 원을 주고요. 어머니도 자녀한테 자녀 하나입니다. 이렇게 5천만 원을 부모한테 받았다면은 각각 5천만 원 공제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주었느냐? 동시에 증여했다. 동시 증여. 같은 날짜에 동시에 증여를 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증여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날짜에 동시에 증여하게 되면 각각 5천만 원씩 받는 게 아니라 이 부모는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 동일인이죠. 그래서 동시에 증여하게 되면은 안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 2,500만 원, 2,500만 원씩 공제받습니다. 안분 공제가 되겠습니다. 안분 공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았을 때 2,500만 원 공제하고 2,500만 원 10%니까 250만 원 세금 내야 됩니다. 또 어머니한테 5천만 원 받았을 때 역시 2,500만 원 공제하니까 각각 2,500만 원씩 안분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모가 동시에 증여하지 않고 먼저 아버지가 증여했습니다. 순차 증여입니다. 순차 증여. 아버지가 먼저 증여하고 그리고 나중에 훗날 또 어머니가 5천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면 순차 증여 시는 순차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었을 때 5천만 원 공제를 받게 되면은 어머니가 주었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순차 공제라고 합니다. 순차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증여했느냐 순차적으로 증여했느냐에 따라서 공제가 달라지는데
동시에 증여했다면 안분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래 5천만 원 공제 받는데 아버지한테 증여받을 때 2,500, 어머니한테 동시에 증여받을 때 2,500. 그러나 순차 증여가 아니라 순차 증여 시 순차 동시 증여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증여했을 때 순차적으로 받는 것 먼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었을 때 5천만 원 공제 받았으면 어머니한테 받을 때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증여세 상담 사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입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자녀는 분명히 아버지에게 뭘 줘야 됩니까?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이 연 4.6%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왔으면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법에서는 금액이 적을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오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와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와 가지고요. 이자 지급액입니다. 1년 기준 이자 지급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1년분 지급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무이자입니다. 이자 없이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와도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은 2억 빌려왔으니까 2억은 당연히 원금 갚아야 되겠죠. 그 원금을 매월 갚을 거냐, 1년에 한 번씩 갚을 거냐, 6개월에 한 번씩 갚을 것이냐, 뭐 이런 것은 차용증서를 쓸 때 연이자는 몇 프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매월 원금은 어떻게 상환하겠다. 원래 여러분 원금이라고 하는 건 빌려온 돈이고 원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에다가 이자를 합한 금액이 원리금이죠. 사실은 빌려왔으면 2억을 빌려왔다. 어떻게 아들이 한꺼번에 2억을 상환하겠습니까? 매월 뭐 월급을 타가지고 아니면 또 사업하는 사람이 일정 금액을 갚을 수 있겠지만 한꺼번에 2억을 갚는다는 건 크나큰 무리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서를 쓸 때 원금은 얼마고 이자 지급은 매월 언제 지급하고 원금하고 이자는 매월 어떻게 지급하겠다. 원리금을 어떻게 상환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해야 돼요. 이러한 계약을 우리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금전, 돈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건 민법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금전소비대차 계약. 그러면 그러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차용증서를 써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자 지급일도 명시를 해야 되겠고 원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하겠다 이런 것들을 약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요 부자지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또 차용증서도 쓰지 않고 빌려왔다 그러면 인정하지 않으면 전부 다 증여로 추정해서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정 이자율은 4.6%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분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면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적정 이자율은 4.6%라고 그랬습니다. 4.6%. 적정 이자율은 4.6%가 되겠는데요. 자,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입니다. 돈을 빌려왔는데 무이자로 빌려올 때는 빌린 금액에다가 4.6%를 계산해서 1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고 1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적정 이자율은 4.6%인데 내가 실질적으로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이자가 연 2%를 지급한다면 무이자는 2.6%가 되겠죠. 자,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5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2억 원 대여. 자,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 원을 대여했어요. 그러면 무이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이자로 대여했어요. 그러면 2억 원 곱하기 연 4.6%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920만 원이 되겠죠. 이거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을 빌려줬다. 무이자로. 이자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차용증서 쓸 때 무이자라고 해야 되겠죠. 무이자로 빌려줬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자는 지급하지 않지만 2억 원 원금은 상환해야 되겠습니다. 상환 조건도 있겠죠. 매월 얼마씩 갚겠다. 1년에 얼마씩 갚겠다. 6개월에 얼마씩 갚겠다. 아니면 일시불로 2억 원을 갚겠다. 만약에 갚지 않으면 그거 2억 원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갚지 않으면. 그래서 이러한 차용증을 썼을 때는 과세관청이 그거를 계속 확인 점검한다는 겁니다. 약속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계속 눈여겨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3억 원을 대여했습니다. 3억 원. 3억 원을 대였는데 역시 무이자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3억 원 곱하기 연 4.6%. 그러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1,380만 원이 되겠죠. 1년분 이자가 1,000만 원 이상이니까 1,380만 원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1,38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5억 원 대여. 그런데 무이자가 아니라요. 5억 원을 대했는데 연 2% 이자를 약정했습니다. 연 2%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용증서에다가 매월 연 2%입니다. 그러면 연 2%니까 5억 곱하기 연 2% 그리고 나누기 12 하면 매월 이자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2% 이자 지금 약정했으니까요. 원래 5억 원 곱하기 적정 이자율은 4.6%인데요. 이자를 2%를 지급하니까 무이자가 얼마입니까? 2%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이자가 얼마입니까? 2.6%가 되겠네요. 그쵸? 2.6%. 그러면 5억의 적정이자율이 4.6%면 2,300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2%니까 얼마입니까? 1,300이 나오네요. 1,300만 원. 이렇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적정이자율은 4.6%인데 아들이 연 2% 이자 지급하니까 무이자가 2.6%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억 곱하기 2.6% 하게 되면 1,300만 원 이자니까 1년분 이자가 이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가 5억을 빌려줬습니다. 5억 원을 빌려줬는데 아들이 연 3% 이자 약정했어요. 3%. 그러면
적정이자율은 4.6%인데 아들이 연 3% 이자를 지급하니까 무이자가 얼마입니까? 1.6%지, 1.6%. 5억 곱하기 4.6%에서 이자 지급이 3%니까 얼마입니까? 1.6%가 무이자니까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죠? 800만 원. 이때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왜? 5억을 빌렸지만 아들이 연 3% 이자를 지급하니까 1년분 무이자가 800만 원이니까 이거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아버지가 6억을 빌려줬어요. 아들에게 6억을 빌려줬습니다. 6억을 빌려줬는데 연 3%입니다. 이자 약정. 자, 그러면 적정이자율이 4.6%인데 역시 3%를 주니까 무이자가 1.6%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억 원 곱하기 적정이자율 4.6%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 3%를 빼니까 무이자가 1.6 아닙니까? 그러면 6억 원 곱하기 1.6% 하니까 이자가 96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분 이자가 960만 원이니까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야 돼요. 얼마를 빌려왔느냐? 적정 이자율은 4.6%인데 내가 아버지에게 연 2% 6억을 빌려왔는데 3%를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1.6%가 무이자입니다. 그러면 6억 원 곱하기 1.6을 하니까 960만 원이 무이자 아닙니까? 이거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6억 원 빌려왔을 때 3% 이자만 지급해도 된다는 겁니다. 적정이자율 4.6%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이자로 계산해 가지고요 1년에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원금은 상환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들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면 그건 다시 증여로 추정해서 아들에게 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뮬레이션을 해드렸는데 2억 원까지는 거의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증여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6억을 빌려왔을 때는 계산을 해보세요. 3%만 이자를 지급해도 나머지 1.6%는 무이자로 빌려와도 이거는 이 이자분 960만 원 무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저가양도 고가양도 했을 때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증여세 상담 사례가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또 중요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주택을요 아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매매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나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남남입니다. 타인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A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금매로 싸게 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매매가 안 되니까 뭐 6억에 심지어 5억에 반값에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뭐 8억짜리를 뭐 3억에 팔았다. 이렇게 싸게 팔았다. 이런 경우는 특수관계인입니다. 남남끼리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인데요.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상당히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들에서 특수관계인은 이제 친족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친족은 아버지 혈족은 육촌인의 혈족이 되겠고 어머니 쪽에는 사촌인의 인척이 친족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세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그러면 개인 간의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이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개인 간의 특수관계인은 사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아버지 쪽에 사촌 이내 혈족과 어머니 쪽 삼촌 이내의 인척까지를 우리는 특수관계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을 싸게 거래하는 경우는 시가와 대가와 차익이 너무 크게 되면 그걸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시가 8억짜리를 무지하게 싸게 팔았어요. 3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얼마를 싸게 판 거예요? 5억을 싸게 팔았잖아요. 그 5억을 전체를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법에서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가 8억짜리입니다. 8억 원짜리를 3억에 아들이 이 매매대금을 3억을 지급했어요. 3억. 그러니까 8억짜리 주택을 아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3억을 아들이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때 증여로 보는 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거는 시가가 되겠고요. 아들이 지급한 건 대가가 되겠죠. 이때 증여자산가액은 어떻게 보느냐? 이 차액 5억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얼마입니까? 시가 8억과 아들이 준 대가가 3억이니까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입니다.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얼마입니까? 5억이죠? 자, 5억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인데 여기서 무엇을 빼느냐?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빼는 거지요. 이때 이 기준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시가의 30%를 곱한 금액과 3억 원입니다.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는 겁니다. 적은 금액. 자, 증여자산가액은요. 증여자산가액은 얼마로 보느냐?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얼마입니까? 5억이죠. 여기서 기준금액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시가의 30%면 얼마입니까? 시가가 8억이죠. 시가 8억에 30%면 얼마입니까? 2억 4천입니다. 2억 4천만 원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에서. 그러면 5억에서 기준금액을 빼는데 그 기준금액은 시가의 30% 곱한 금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금액입니다. 그러면 기준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4천이죠. 그래서 5억에서 2억 4천만 원입니다. 8억이 30%니까요. 2억 4천만 원을 빼니까 증여재산은 2억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과 기준금액을 비교해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커야 됩니다.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커야 돼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다. 그 기준금액은 시가의 30% 곱한 금액과 3억 원 중 민 적은 금액을 뺀다. 그래서 5억에서 시가와 대가와 차익이 5억이니까 5억에서 기준금액 2억 4천을 빼니까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입니까?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증여한 것으로 보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8억짜리를 3억에 팔았으니까 낮은 가격으로 팔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익 생겼나요? 아들이 이익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얼마를? 2억 6천. 그러면 아들은 2억 6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증여세가 얼마 나올까요? 1억까지는 10%가 되겠고요. 1억에서 5억까지는 2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1억까지가 10%니까 1,000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니까 1억 6천이 되겠네요. 1억 6천만 원에 20%니까 얼마입니까? 3,200. 4,2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과표가 1억까지는 10%고 1억에서 5억은 20%죠. 만약에 2억 6천이면은 20%면 5,200만 원입니다. 5,200만 원인데 여기서 누진공제를 1,000만 원 빼면 얼마입니까? 4,200만 원.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2억 6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입니다. 지금 아들은 얼마 주고 샀죠, 지금? 아버지에게 8억짜리를 3억 주고 샀잖아요. 3억에다가. 그러면 아들은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느냐? 3억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3억을 주고 샀지만 3억에다가 증여재산가액이 2억 6천을 더해줘야 됩니다. 2억 6천.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들의 이 아버지로부터 산 취득가액은 5억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5억 6천.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나중에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아들이 양도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3억이 아니라 증여재산가액 2억 6천만 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 금액 2억 6천만 원 더해서 취득가액은 5억 6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특수관계인 사이에 저가양도 고가양도 했을 때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때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시가에다가 30%를 곱한 금액과 3억 원 중 둘 중에 민 적은 금액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와 대가와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바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게 바로 증여재산가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질문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증여세 상담 사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창업 시에 증여받는 자금에 대해서 세금 혜택이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창업자금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창업자금을 주는 데는요, 혜택이 많습니다.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성년에게 주는 돈은 5천만 원까지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창업할 때는 아버지가 5억 원까지 자금을 대주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혜택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음식점을 하고 싶다. 그런데 여윳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보증금도 줘야 되겠죠. 또 인테리어 공사비도 줘야 되겠죠. 또 거래처에다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뭐 보증금도 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은 창업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 원까지를 창업자금을 주게 되면 증여세가 한 푼도 없습니다. 5억까지입니다. 5억. 자, 그런데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부모 나이가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만 18세 이상인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창업자금을 주게 되면 아들은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창업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을 줬으면 그 5억이라는 자금은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다 소모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5억을 받게 되면 어디에 자금이 소요됐는가 다 장부를 기장해야 될 겁니다. 세무서에서 그러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그러한 근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혜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 창업자금을 받았으면 그 사업을 10년간 유지해야 됩니다. 10년간. 질문 있습니다. 만약에 10년간 유지하지 않고 뭐 몇 년 하다가 폐업했습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취업했습니다. 이러면 5억 공제가 안 됩니다. 일반 증여로 보아서 다 증여세를 내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붙습니다. 엄청나게 또 세금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창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받아서 창업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해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많이 학습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질문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창업자금을 5억만 줄 수 있느냐? 그렇죠. 5억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만약에 5억 이상을 줬다. 7억, 8억을 줬다. 그러면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10%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10억을 줬다. 그러면 5억 초과분이 얼마입니까? 5억이죠. 5억에 대해서 10% 증여세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5억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주 낮다. 10%밖에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50%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다가 법안을 제출했는데 50%에서 40%로 인하시키자 이런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을 했는데 과연 그게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될지는 몹시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창업자금을 주는데요. 부동산 같은 건 해당이 안 됩니다. 뭐 토지, 건물 이런 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창업자금에 포함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현금이나 또 은행의 예금, 예치된 돈 아니면 채권도 가능합니다. 채권, 뭐 국채라든가 공채라든가 지방채라든가 이런 채권도 가능합니다. 금융채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금융채, 또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채 이러한 채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금으로 줄 수 있는 건 현금과 예금과 채권만 되는 거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들이 창업을 하는데 창업자금을 주는데요. 과세 특례가 적용되느냐. 아무나 창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표 업종이 있습니다. 네,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이 있고요. 적용이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음식점 됩니다. 돼요. 그리고 치킨 전문점 당연히 됩니다. 빵집 됩니다. 또 아들이 세차장을 하고 싶다. 세차장 됩니다. 또 딸이 미용실 하고 싶다. 됩니다. 아들이 무슨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을 하고 싶다. 됩니다. 건설업도 됩니다. 그러나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이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업종. 적용이 안 되는 업종은 예를 들면 커피 전문점 안 됩니다. 그리고 술집, 주점 안 됩니다. 노래방도 안 돼요. PC방도 안 됩니다. 병원, 의원 안 됩니다. 복권 판매점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학원 있죠. 아들이 학원 하고 싶다. 교수 과외 학원 있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갖다가 판매하는 도소매업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건설업은 되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이 있고 안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창업을 하더라도 어떤 업종인지 창업자금을 주었을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인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들이 창업주가 사후관리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5억을 준 금액을 2년 이내에 개업해라. 또 4년 동안 창업자금 5억을 다 써라. 장부를 기록해야 되겠죠. 그리고 10년간 그 사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10년 이내에 폐업했다, 휴업했다, 그러면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서 추징합니다. 추징할 때는 이자까지 붙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요, 아버지가 창업자금을 줬는데 증여한 부모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과세특례 창업자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인 자가 아들에게 줬는데 아버지가 창업자금을 주고 돌아가셨다, 사망했다면 이거는 혜택이 없고요. 창업자금 준 것만큼은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창업자금 준 것만큼은 상속세 과세과액에 가산시킨다. 즉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 부담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오늘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주는 거 학습했는데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그 업종, 안 되는 업종 꼼꼼하게 살펴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1살 때 2천만 원 주고 11살 때 2천만 원 주고 21살 때 성인 됐을 때 5천만 원 주고 31살 때 5천만 원 주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 4천만 원 증여세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31살 이상이면 또 사회 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으니까 이때 아버지가 창업자금 5억을 준다면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억 4천까지는 세금이 없네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평상시에 10년에 한 번씩 증여하고 그리고 창업자금 5억을 준다면 6억 4천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일반인들이 이런 내용 알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있는 게 아니라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창업자금을 주었을 때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